네, 방역 당국은 오늘부터 시작된 황금 연휴를 코로나19 방역의 분기점으로 규정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행객이 몰리는 관광지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여행 경로별 지켜야 할 수칙도 내놨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이제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바깥 외출을 많이 못했는데 오늘부터 아무래도 긴 연휴로 좀 많이들 나오실 것 같습니다. 소규모 가족 단위로 자동차로 이동하라는 게 방역 당국의 당부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예, 그렇게 해야 될 기간? 것으로 예.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게 이제 일종의 다중시설이라고 볼 수 예.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형태의 접촉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감염 확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단위로 또는 소규모로 자차를 이용해서 이동하게 되면 그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연휴 기간에 부득이 여행을 하실 경우에는 자차로 소규모로 가족 단위로 이렇게 하시기를 당국도 권해드리는데 저희 역시도 그런 방법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는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 제주도로 떠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철저히 방역을 하겠다고 하고 공항에서 뭐 체온 감지 기준도 강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번 연휴 끝나고 혹시나 확진자가 다시 큰 폭으로 느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우선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왜 예. 그러냐면은 저는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굳이 여행을 하지 않도록 또는 방역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제한을 가하게 될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강화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만 하면 되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행이 많아지고 이동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것은.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오히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정부는 계속 홍보를 통해서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 그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해달라. 개인위생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켜지면서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대규모 이동이 일어났을 때 정말 확산이 되나 안 되나.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어떤 감염자들이 많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하는 걸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여행을 자제하고 여행하지 말라. 그래서 다들 집콕하고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더 완화된 사회적 더 완화된 형태로 갈 거고 결국 생활 방역 체계로 갈 건데 그렇게 되면은 위험 평가가 전혀 안 된 상태로 그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작 생활 방역 체계로 갔을 때는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좀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활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험도 평가를 하는 거죠. 만일에 지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완화된 이제 조치 기간에 여행도 가시고 다 하는데 당국의 방역 지침도 지키고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도 하시고 그다음에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하잖아요. 그러는데도 환자 발생 양상이 지금 정도 국내에서는 5명 이하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5명 이하로 나오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굉장히 완화된 조치로 가더라도 충분히 확산이 안 일어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학교 개학도 할 거고 더 완화된 쪽으로 갈 거고 하는 건데 억지로 만들어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임에도 불구하고 여행 좀 자제하세요.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정작 위험도 평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게 정부는 홍보를 하고 국민은 그런 거를 따라주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야 위험도 평가가 되면서 향후에 생활 방역 체계나 더 완화된 쪽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행하시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방금 그런 수칙만 잘 지켜준다고 하면은 훨씬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완치 후에 재양성이 나오는 원인과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재활성화는 뭐 바이러스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활성화, 재감염이 아닌 불활성화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불활성화된 바이러스라고는 뭘 말하는 건가요? 일단은 좀 하나씩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임상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게 일부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고 제가 한 15일 전부터 이런 유사한 얘기를 이미 했었어요. 계속 했는데 정부 당국이 우선 방역 당국이 여태까지 한 이야기를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중앙임상위원회가 한 이야기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방역 당국이 한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재양성자에게서 확인을 해보니까 2차 전파가 여태까지 한 건도 없었다. 네. 또 다른 하나는 재양성된 분들 중에서 검체를 채취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있나 하는 걸 확인해 보니까 바이러스가 확인 안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중앙임상위원회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얘기한 것은 무엇을 강력히 시사했느냐 하면은 재양성이 되기는 하지만은 바이러스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 얘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진단 검사 키트는 살아있는 바이러스이든지 죽어있는 바이러스든지 상관없이 PCR 정폭이라고 하는 걸로 결과를 내기 때문에 심지어 죽어있는 바이러스나 부스러기 바이러스도 양성이라고 하는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PCR 검사의 특징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건 특징입니다. 이 기술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술이에요. 그냥 이 기술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제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방역 당국과 매우 같은 선상에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재활성화는 바이러스학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저는 이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향후에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방역당국이나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얘기한 것 중에 재양성화가 바이러스가 아주 소량으로 있다가 몸에서 정식이 되어가지고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다. PCR 진단 키트가 부스러기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파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다. 이거는 제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양성 사례를 정리를 하면 이제 재양성 사례는 본인이 느끼는 어떤 유증상으로 인해서 표시가 되는 건데 유증상이 실제로 코로나19가 아니라 감기나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느낌에 의해서 유증상으로 표현되는 것 같고 검사를 했을 때 나타나는 재양성은 바이러스라기보다는 사멸 중이거나 그러니까 치료 중이거나 완치 중이거나 또는 부서진 바이러스가 검출된 결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제 신규 확진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나가는 대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이 4명 전부가 해외 유입이다라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으로 국내 확진자 전 지역에서 제로가 되는 첫날입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이 지난 1월 20일입니다. 1월 20일에서부터 거의 100일 조금 넘은 오늘 첫날이 그러니까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에 이제 우리가 아주 희소식을 이제 받게 된 것은 뭐냐 하면은 국내 확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첫날을 기록한 날이 오늘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달에는 첫날에 909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힘든 날도 있었지만 우리 방역 당국과 국민의 협조, 그다음에 여러 그런 의료진들의 헌신 이런 걸 통해서 긴 기간의 터널을 뚫고 비로소 국내 발생의 확진자가 0명이 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바이러스 재활성화 관련해 하나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뭐 재활성화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한번 코로나19에 걸렸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낫고 나서는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우선 내가 감염이 되었다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완치가 됐다. 예. 되잖아요. 완치가 됐다. 그러면은 재양성이 되었느냐, 재양성이 되지 않았느냐에 상관없이 남에게 전파할 확률은 매우 낮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로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아직 이 바이러스의 특징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연구가 좀 필요하다 그랬죠. 네. 예.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아주 낮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정한 퇴원이나 격리 해제 조치의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안정 추세가 접어들면서 등교 개학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3학년만 먼저 5월 11일 날 등교하고 나머지는 이제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자, 더 이상 뭐 개학을 현실적으로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룰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예.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는 뭐 논의할 때도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평가가 확실히 위험도가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야 돼요. 예. 나야 되는데 만일에 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이나 방역 당국의 권고 지침을 따르지 않아서 곳곳에서 산발적인 다시 확진자가 나타난다거나 집단 감염이 생긴다거나 이러면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학교를 연다든지 또 우리가 생활 방역 체계인 더 완화된 상태로 간다든지 이걸 못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국민들께서 뭘 해주셔야 되냐 하면은 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옛날과는 다른 상황에서 새로운 진짜 네. 뉴 노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지침을 지켜주시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위험도가 충분히 평가가 된다고 하면 이제는 고3 정도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의 등교 개학은 충분히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도 봅니다. 영명이 나왔고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평가를 해야 좀 이게 안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렇게 예. 볼 수 있어요. 완화된 사회적 고강도 사회적 예. 거리두기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4월 20일에 온 게 왔는데 4월 20일에서 이제 우리가 5월 초 정도에 연휴가 끝나는 기간에 다시 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까 하는 거를 결정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4.15 총선에서 우리가 확실히 경험하고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총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을 어떻게 우리가 건너왔느냐 하면은 마스크와 개인위생 그다음에 일회용 장갑도 꼈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예.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그 위험한 구간을 건너왔어요. 예. 그러니까 단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렇게 위험한 구간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게 되면은 건너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주 안전하게. 그러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기간 중에도 4.15 총선 때처럼 우리가 그런 규칙을 지키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을 하게 되었을 때 위험 관리가 된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치료제이면서 백신이 된다는 거예요. 네. 보호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도 열 수 있고 동시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완화된 형태인 생활 방역 체계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동시에 생활 방역 체계로 온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그 수칙만 지킨다고 하면은 또 생활 방역 체계에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전 사회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냐 하면은 4.15 총선에서 우리가 봤던 것을 계속 테스트해 가면서 그것이 정말 우리를 지키는 수단인가 하는 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안전이 확보된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정말 안전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가 되느냐?
4월 20일에서부터 최대 잠복 기간이 이번 연휴 기간이 끝나는 네.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이제 14일인 거죠. 14일에서 둘로 나누면 두 번째 기간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일주일 정도가 더 필요해요. 예. 그러면 4월 20일에서부터 카운트를 하게 되면은 총 3주 정도의 기간만 있으면은 이제 완전히 평가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 평가 기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확실히 안전하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제 생각으로는 고학년의 학교를 여는 것, 그다음에 더 안전한 상태인 생활 방역 체계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상관없이 훨씬 안전한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이제 정말 종식 국면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싱가포르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AI가 우리나라의 코로나 종식일을 5월 12일로 예측을 했거든요. 이게 좀 어느 정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3월 초에 예측을 하기를 4월 7일에서 4월 10일 사이에 국내 확진자 수가 20명 이내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예측대로 됐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발생 양상을 쭉 추적을 해본 결과 네. AI의 이 예측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AI의 예측이 맞다고 가정을 할 때 이제 당국이 얘기한 것처럼 향후에 2차 유행이나 폭발적인 양상이나 이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우려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볼 때 지금 AI가 예측한 것처럼 5월 달에 되어서 한국에서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정말 종식, 더 이상 최종적인, 그렇죠. 예. 최종적인 종식이 될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종식이 되면서 또 다른 위험이 우리를 엄습할지 그거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차적인 것은 제외하고 1차적으로는 AI가 예측한 그 단계를 밟아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설대호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